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노지민 기자에게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전해주셨던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 간의 성희롱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대화. 예. 카톡이 아니라 문자 예, 대화. 그게 좀 보도가 많이 잘못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뒤에 뭐 좀 그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참 업데이트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조선일보와 국정원 대응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인사 조치된 게 없어요? 뭐 우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직무배제를 했다. 뭐 이렇게 노보를 통해서 밝힌 걸 회사에서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 직무 배제만 시키고 일단 그러면 진상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식 조사에 이렇게 뭔가 징계 인사 이런 것을 위한 그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이 된 건 없고요. 지금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반드시 노지민 기자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보도한 주체가 노지민 기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락이 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연락이 근데 없어요? 현재까지 한 번도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게 없고요. 그리고 뭐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저한테도 회사 앞으로도 공문이 온 건 없었습니다. 국정원도 네, 없었습니다. 일체부 움직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필요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밝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한 게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말을 조금 바로잡기는 했는데 어쨌든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는 건 인지를 한 걸로 보이고요, 국정원에서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겠고요. 어제 있었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좀 잠깐 평가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재석 기자는 좀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 정치 논평은 거세하고 얘기하자면 정치 논평이야 뭐 별도로 또 하실 테니까 여기는 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총선이 대패했고 그런 객관적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 지표에 부응하는 형태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느냐. 저는 이런 지점만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 논평이 아니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이었고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자화자찬으로 너무 일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에 호응할 수 없는 역시나 기자회견과 국정브리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제가 뭐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결함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 평가는 여기서는 뭐 각적 빼고 예. 네. 많이 했으니까 예. 형식 평가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번에 했었던 형식과 거의 똑같잖아요. 집무실에서 앉아서 그러니까 연설을 하고 예. 이번에 국정브리핑 이름을 달았습니다.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문답이 오가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아니 기자회견장에서 그러면 먼저 읽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나 이거 궁금해요, 진짜로.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어쨌든 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이후로 반응을 보면 이걸 좀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이 효과가 좋았다고 평가한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무언가 노림수는 있었던 걸로 보여요. 가령 그 탁자에 네. 하나에 바뀐 게 그거 이렇게 예. 넘기는 거. 네. 예. 원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거를 넘기고.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 느낌보다는 뭐 실제로 준비한 원고를 보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바이든한테 받았다는 어떤 그런 뭐 영문 문구라든가 또 네. 뒷배경에 뭐 새로 등장한 사진이라든가 뭔가 이런 연출적 요소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 지금 전체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요소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힘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A라는 장소에서 연설하고 B라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지금 국민들에게 전혀 뭐 부응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자회견으로 가면 자 항상 똑같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뭐 외교식으로 일단 분야를 나누고 기자들이 손을 그러니까 들으면 대변인이 지명을 하고 질문은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고 그러니까 기자는 막 두세 개 섞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대통령은 거기서 어떤 경우는 건너뛰고 답변을.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질문자 선정에서 하나 조금 달랐던 거는 첫 번째 질문자를 이제 윤 대통령이 먼저 박간사 하시죠라고 하면서 기자단 총간사를 지목을 했던 거. 그럼 거의 관례 지금까지 관례 네. 비슷하게 이어져 왔던 그런데 거죠. 그 이후부터는 뭐 대변인이 직접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자들 이제 선정된 분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봤어요. 19분인데 이 소속된 곳 보면은 뭐 일간지 5곳, 방송사 5곳, 경제지 3곳, 그리고 이제 통신사 2곳, 외신 2곳, 그리고 인터넷 신문 지역 언론이 각 1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건 이제 외신 비중이 조금 줄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곳들이 조금 나눠진 게 있는데 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상파 3사 중에서는 MBC를 제외한 2곳은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문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지난번에는 한겨레가 있었고 이번에는 경향신문이 있었다. 뭐 그냥 이 정도가 그거는 유지가 되고 있죠. 양념입니까? 뭐 글쎄요. 양념이라고 표현한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 한 곳 정도 이렇게 넣는 게 뭔가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 안배가 된 거예요. 다 예. 계획적으로 안배가 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간사를 지목하고 그 다음에는 대변인이 지목하는 형태 이건 지난번하고 사실상 동일하죠. 똑같죠. 왜 그러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이 일일이 기자 소속이나 이름을 모르니까 손든 사람 중에 그냥 이분 하십시오 저분 네, 하십시오 네, 이런 맞아요. 형태로 했으니까 정말로 이른바 랜덤하게 불규칙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대변인은 소속하고 얼굴하고 이름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대패 이후에 했던 그 기자회견이나 이번 기자회견이나 다 대변인이 어느 언론사에 아무개 기자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목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목할 사람을 정해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지목을 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중에 그래도 너무 비난받으면 안 되니까 진보 언론 하나 넣어주고 예를 들면 이번에는 경향신문에 박순봉 기자를 넣어준 거죠. 네. 그리고 MBC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질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이거는 다 이미 리스트업을 해놓은 상태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래서 뭐 소품도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눈에 띄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흔든다거나. 손만 들면 안 네.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눈에 띄려고 뭐 소품도 등장을 했던 게 기억이 네. 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나눠서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한 사람당 하나만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해 주더라도 최소한 어떤 불규칙적인 어떤 선택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놓은 형태니까 예, 질문을 사전 조율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질문은 그 네. 기자가 자율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기자를 선택할 것이냐는 대변인실에서 이미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의 어떤 날카로움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뭐 동일한 거를 제가 동호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전체적으로 질문이 뭉툭하고 펑퍼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는데 기자들이 좀 취재성 질문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견해를 자꾸만 묻는 방식 말고 네. 그러면은 자꾸 추상적으로 흘러가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전략적으로라도 취재성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가령 이거죠. 어제 제가 다 봤습니다. 기자회견. 취재성 질문을 한 사람은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예요. 공교롭게도 그 진보 언론 유일한. 근데 박순봉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반국가 세력이 혹시 야권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하냐. 그냥 딱 그렇게 뾰족하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저러하게 길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암약하는 간첩을 지칭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은 남죠. 대통령이 국정원이나 이런 데로부터 얼마나 세밀한 정보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뭐 간첩의 활동 같은 것들이 우리 체제를 뒤흔들 만큼 대통령이 2년 연속 경축사에서 언급할 만큼 위태로운 지경인가 저는 아니라고 느끼는데 근데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치고요. 근데 아무튼 그 기자들의 그런 취재성 질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그러지 못했다. 가령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첩 당일에 이종섭 장관한테 휴대전화로 걸었잖아요. 무슨 말 했냐? 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를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이 보안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관련해서
직접 육성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가본다면 최근에 인사들 문제가 많은데 뉴라이트 인사들 문제가 많은데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주 과감하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건국이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사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회피하고 심지어 박민 사장도 지금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은 건국 시점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질문은 다 없고 대부분 다 이러이러한 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식으로만 질문을 하니까 펑퍼짐해지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는 아주 그 이상한 어떤 정서가 있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건 무례하다. 뭐 이런 정서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 정서는 근데 이번만 작동하는 건 아니고 예. 대한민국 예. 사회가 미국 사회와 다른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옳고 그르를 떠나서. 예. 그래서 그 기자들 할때 보면 또 극존칭을 쓰잖아요. 대통령한테. 같은 어떤 그 정세에서 나오는 각각 다른 현상이잖아요. 그런 거 놓고 보면은. 극존칭을 쓰고 심지어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극존칭을 쓸 때도 많아요. 네. 아까 예를 들면 갑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쓰고. 갑자기 예. 찔리네. 그렇죠. 원래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존칭을 빼고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사라지게 이른바 되고. 네. 합존법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네. 그런데 그래도 다만 뭔가 이제 전반적인 질문의 톤을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비판적인 관점의 네. 질문이 좀 늘어난 비중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조금 바뀌는 그런 변곡점 같은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단지 이제 기자들의 질문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제 이제 또 저는 그 윤 대통령 답변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 신문 기사들을 좀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의료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뉴라이트를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말씀하셨던 그 추가 질문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들이 좀 근데 있었고요. 이제 네. 질문을 하고 나서 그 해당 기자가 또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어요. 과거에도 아, 없었고 애초에 우리도 네. 이번에도 없었고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게 연속해서 한 기자가 질문하는 경우가 그렇게 뭐 또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두 분이 만약에 청와대 홍보수석이거나 기자단 총간사이거나 만약에 이래서 형식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그러니까 이 제안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아이디어를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문답이 오갈 거라면 차라리 사전 질문을 주자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기자단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각사 언론사 지금 기회조차 부여받지 않은 MBC 같은 언론사도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질문할 기회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차라리 매우 민감하고 뾰족한 질문까지 다 싹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질문지를 넘기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차라리.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 네.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질문 같은 걸 현장에서 하겠다. 그럼 차라리 기자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측면도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하는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전 질문지를 주는 것보다도 더 뭉툭한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은 출입처 기자들은 본인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매우 눈여겨봐야 될 거 어제 제가 질문 중에 유일하게 사실상 뾰족한 질문을 했던 게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라고 했는데 박순봉 기자는 아시다시피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 기자예요. 그렇죠. 이게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예.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경험을 많이 하고 방송 출연을 해본 사람이 그런 현장에서도 무언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성격의 뾰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처만 그냥 계속 밀착해서 이렇게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게 힘들어요. 하기가. 예.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네. 너무 제가 말이 많았네요. 예. 좀. 안 바뀌겠죠, 근데? 예? 안 바뀌겠죠? 형식이? 대통령실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바뀌지 않는 한은 뭐 형식이 바뀌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기자단이 뭔가를 조율을 할 때 다음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를 또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1질문 이런 식의 그런 규칙 같은 게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정말로 이렇게 형식을 바꾼다면은 추가 질문이 가능한 최소한 뭐 2-3번 정도는 질답이 오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보장을 해줘야 될 거고 또 이제 과거에는 뭐 그런 메신저 같은 걸로 뭐 추가 질문을 받아서 또 이제 즉석에서 또 묻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 그 네.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고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실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제와 같은 기자회견이라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최소주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오히려 그게 현실적 바람인 예, 것 그게 같습니다. 현실적입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집권 기간에 손석희 앵커와 1대1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고요. 네. 예, 그거 아니에요. 어제처럼이라도 좀 분기별로라도 하면 1년에 4번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설령 뭐 추상론으로 일관된다 할지라도 많은 거리들을 주잖아요. 우리 그 국민들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KBS에서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결정이 되는데 방통위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진행됐던 이제 그 경과인데요. 일단 우리 이재석 기자께 좀 먼저 여쭤볼 것 같은데 그러면 KBS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도 모르고요. 네. 이게 참 제가 뭐 너무 허무하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거의 한 3-4번 얘기했는데 재판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 그리고 다 사회적 역학관계가 반영되는 것이라 이번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도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설령 같은 재판부가 할지라도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같아질지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걸 예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다만 이런 건 있죠. MBC 박문진 이사에 대한 판단과 사실 논리가 거의 흡사할 수밖에 없어요. 2인 체제는 어차피 부당하다는 게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럼 KBS 이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의식 플러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MBC 박문진법에 따르면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 이사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그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이제 법률적 근거가 거기에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KBS 이사의 경우에도 만약에 동일한 어떤 상황이 적용되면 그 이사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놓고 본다 법리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던 그 거예요. 자동 연장 조항이 박문진법에는 있는데 예. KBS의 경우에는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지는 만약에 않은데 없다면 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요. 또 임기가 9월 초에 시작을 하잖아요. 당장 다음 주에 그 새로 뽑힌 이사들이 그럼 임기가 개문 발차를 하면 또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지 기각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변수가 되거든요. 이미 이사의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할 공사함도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사실 다릅니다. 좀 박문진 사례와 지금 KBS 사례는 다르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또 얘기했는데 이것도 피신청인이 누구냐. KBS는 다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장 해임했을 때도 대통령이고 이사 관련해서도 대통령이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네. 피신청인을 대통령으로 둔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적 부담이 이 MBC 사례와는 질적으로 좀 다르죠. 예. 그런 것들도 좀 고려사항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노주민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사실 재판부에 대해서 하는 그 방통위의 전략이 달라진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장 임기 시작되는 게 촉박한 상태에서 지난번에는 변론기를 이렇게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때까지 이사들 그 임명 효력을 정지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네. 이번에는 이제 기피 신청하게 되면 일단 이 절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지금 뭐 결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사들 임기가 새로 시작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재판부가
그 판결문에서 박문진 건에서 인용을 하면서 밝힌 거를 보면은 2인 체제에 대해서 다퉈봐야 된다 이것도 있는데 이제 차기 이사 임명 효력 유지되면은 신구 이사 간 갈등과 이사회 심의 의결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도 뭐 중대하게 공공복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신구 이사 간의 뭐 갈등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게 해놓고 판단을 내리는 것과 그게 이미 발생해 버린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그럼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이 차이도 있겠죠. 근데 기피 신청이 성립이 됩니까? 그 판단이 어떻게 결론이 곧 나오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기피 신청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신청자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예. 부당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기피가 되겠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2인 체제의 위법성에 이런 판결을 판단을 내린 재판부이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돼버리면 그건 법리 판단이잖아요. 설득력이 그렇죠. 전혀 없고요. 이번 방통위의 기피 신청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기피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또 모르죠 뭐. 그러니까 이게 기피 신청의 목적이 이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것도 있을 테지만 기피 신청으로 인한 부차적인 효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실제로 밝힌 내용 보면은 기피 신청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판결 내린 재판부가 예단을 할 수 있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네, 형사소송법상에 보면은 이 법관의 기피에 대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지금 요번이 세 번째인가 그러는데 같은 판단을 계속 내리는 법원이니까 그러니까 예단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헌재로 갈래 뭐 이렇게 얘기가 성립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기피 사유가 성립이 되냐라는 좀 거예요.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네. 시간 끌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뽑은 이사들이 임기가 이미 출발을 해버리면 네. 그럼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되니까 기각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좀 노려보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박민 사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답변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일단 좀 얘기를 합시다. 박민 사장의 답변도 그렇고 KBS의 공식 해명도 그렇고 김미가요 특검에 대한 KBS의 답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할 수 있는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거는 시청자 청원 답변 중에서 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건 일반인으로서는 김희가요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변주가 되어 있는 음악이 나갔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대체 이걸 뭐 때문에 넣은 걸까? 이게 해명이 되려면은 어쨌든 이 오페라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KBS 입장에서는 뭐 편성의 시점 같은 것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KBS 청원 답변에 대해서 뭔가 오히려 더 반감을 높이는 내용들이 좀 추가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편성 관련해 가지고는 편성 책임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편성이야말로 그냥 단순히 이제 제작 실무진이랑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페라를 튼 게 중계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무슨 TF 같은 걸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 보면 그 편성 책임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뭐 기적의 시작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을 불렀던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네. 앞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책임자들이 뭐 실무자들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이어질까 봐 이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 박민 사장의 거듭된 사과는 당연하고요. 네. 편성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노 기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김희가요 원곡을 서양식 화성으로 편곡해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관객은 대체로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해명을 했다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무슨 편곡 가지고 무슨 이렇게 변명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KBS 홍보 라인에 있다면 차라리 저는 푸치니를 강조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난하는 쪽에서는 KBS가 의도를 갖고 광복절에 그걸 튼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하면서 저 자세로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본 사람이 만든 오페라를 우리가 틀었다면 모르겠는데 푸치니라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3대 오페라 중에 하나를 공교롭게도 그 시각에 틀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이 나비 부인도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실 일본 여성과 미국 남성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정말로 죄송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편곡이 서양식으로 됐으니까 들어도 김희가요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해명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박민수 사장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를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깊게 안 해봤다고 대답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뭐 근데 이거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뭐 제가 약간 농을 섞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독립기념관장이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왜 독립기념관은 아예 그 소관 부서니까 KBS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뭐 왜냐면 굳이 변호하자면 제가 이 박민 사장을 전혀 옹호하진 않습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당연히 전 연임에 반대하는 그 언론노조 KBS 본부 입장이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이걸 두고 너무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니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아무것도 언급할 수 없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매우 선의를 담고 해석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돌아가는 세태가 참 깝깝해가지고 네. 정말 깝깝해서 질문. 왜 이제 와서 광복절과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거 자체가 좀 황당한 상황이죠. 아까 근데 잠깐만 언급하면 지금 박민 사장이 12월까지가 임기고요. 네. 네. 자녀 임기를 채운 겁니다. 지난해 김희철 사장이 축출되고 나서 자녀 임기를 채운 거고요. 박민 사장은 연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물론 본인이 뭐 편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가처분 신청 행정법원에 지금 KBS 이사와 관련해서 그게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박민 사장이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박민 사장이 연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은 좀 불안정해지느냐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박민 사장이 설령 연임을 안 하더라도 뭐 아주 뭐 성격이 다른 사장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런 변수도 또 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았어요. 네. 그 가처분 신청 관련해 가지고 이재석 기자가 이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박문진에 대한 그런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작진이 여러 번 강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모두 잊으셨겠지만 JB는 커피를 사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볼 때는 뭐 제작진이 뭐가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데 JB도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 뭔가를 좀 팩트를 좀 갖고 글을 올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뭔가 좀 착각하고 계시다 제작진이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걸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더 이상은 얘기하면 그러시가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